서울의 매물 아파트 매물 물량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8만 4천 건 넘었습니다. 계속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하반기 갈수록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분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잘 제어를 하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옹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많이 풀렸는데. 네, 너무 따뜻해요. 네. 덥기도 하고요. 네, 네. 살짝 덥더라고요 요즘에. 네. 밤엔 또 추워요. 그래서 우리 옹달 구독자 여러분들은 밤에는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제 나이가 되면 밤에 이렇게 잘못하면 감기가 잘 걸려요. 그래서 좀 조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날은 따뜻한데 아직 부동산 시장은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부동산 시장 역시 한문도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네네. 바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지금 현재 이제 4월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좀 큰 게 있는지, 아니면 현재 근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슈라면 일단 분양 현장들, 특히 서울하고 지방하고 좀 완전히 다른데요. 서울은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분양 청약률 몇백 대 1 이런 거 기사가 막 뜨고, 또 분양가 건축비 올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분양가 자꾸 올라간다라는 어떤 시장 친화적인 분들은 그쪽으로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시장을 그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이게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자꾸 보도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팩트를 말씀 올리면,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지표가 일단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지표에는 우리가 세 개를 보잖아요. 미분양이 증가되나 아니면 감소되나, 그리고 매물이 늘어나나 주나,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나 주나, 세 가지만 일단 보면 되고요. 경매 지표까지 보면 이제 거의 시장 선행성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네 지표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에 대한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작년 11월, 12월에 비해서 30% 증가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속으시면 안 되죠. 예전하고 똑같아요. 평균 거래량이 서울로 따질 때 한 6,100건, 200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한 5, 6천 건 올라가야죠. 신상아름도 있고. 작년에도 특례보험자료로 3,000건대 좀 넘고 4,000도 못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는 이제 예산을 따져보면 3, 4, 5, 6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3월에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4월에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이게 세 달은 이어져야 되는데 꺾이고 있어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 총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다주택자나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여당이 집권을 했으면은 시장의 친화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또 공시지가 좀 폐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갖다가 좀 낮춰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정책을 쓰려고 정부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야당이 돼버린 바람에 그것들이 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다 스톱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소유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값이 더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매물량이 말씀드린 대로 역대 이 방송 찍는 날이 우리가 오늘 4월 26일인가요? 7일인가요? 4월 25일입니다. 5일인데요. 5일 어제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물 물량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8만 4천 건 넘었습니다. 8만 건 넘은 게 몇 달 안 됐거든요. 계속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살려고 하는 분들은 보도에는 막 나오지만 실제로 없어요, 별로. 그래서 신생아론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사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한두 달, 이번 달에 벌써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볼 땐 하반기 갈수록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분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잘 제어를 하면 연착륙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면 되는. 무조건 기다려야죠. 기다리시다가 이런 건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이제 22년 하반기에 많이 조정받았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회복을 많이 했다가 연말에서 올 1, 2월까지 조금 조정받는 것 같다가 특례론이 나오니까 또다시 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론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을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2차는 연말까지 봐야죠. 그 사이에 벌어질 일이 뭐가 있죠? PF 문제가 가시화되냐 안 되냐,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되냐 안 되냐, 미국이. 그리고 미국이 인하하더라도 우리나라 좀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환율이 지금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간 게 시장에 나타나는 건 한 3, 4개월 뒤에요. 그러면 아마 5월, 6월 달에 또 물가 또 많이 뛸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의 한국은행법 1조가 그거예요. 한국은행의 그 업무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배되는 걸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당분간 이 금리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지금까지 버티신지 모르지만 이게 1, 2년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예측하시고 또 집값이 쉽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어떤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지금 모아지는 시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런 걸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공공 분양이 하반기에 좀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대체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수요가 더 감소하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공공 분양은 좀 접하시고 또 경매 같은 거 조금 배우셔가지고 경매 시장에 가서 좀 저렴하게 매입하시는 건 권해드리고, 지금 과도한 분양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좀 심사숙고하세요. 본인의 소득 능력이 진짜 과도하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소득의 50% 이상을 좀 대출 원리금상을 쓴다 이러면 그거 하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대처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뉴스를 좀 봤는데 뭐 네. 17주 서울 아파트 상승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아파트들 뭐 100억을 처음 찍었다. 이 어려운 그 점. 압구정 아파트요. 네. 네. 근데 이런 기사는 왜? 그건 이상거래죠. 이상거래. 그냥 네. 그러니까 평균 거래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 하나의 거래를. 그거는 우리가 연습해봤잖아요. 네. 우리 영클1 때 계속 신고가 나오는데 그 문재인 정부였죠. 그때 투기 감시반을 동원했잖아요. 많이 걸렸죠. 뭐 감옥도 많이 가시고. 그 중에 지금 그 압구정 그 아파트가 똑같은 케이스인데, 100억. 네, 80억에서 115억이 됐죠. 30억 올랐는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전에 30몇 억에서 80억에 거래가 된 거 있어요. 갑자기. 네. 신고가죠. 그것도 똑같이. 근데 그거를 산 게 2016, 17년도에 샀는데 30몇 억에 샀는데 그게 이제 시세가 한 50억, 60억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80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서 이제 이렇게 수사가 들어갔죠. 신고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지금처럼. 들어갔더니 결론이 뭐냐면 어느 회사가 샀는데 그 회사가 3년 동안 적자인 회사예요. 돈이 없는데 그걸 30억짜리 어떻게 살까요? 경매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40억 가까이 39억인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회사 법인명으로 샀는데 돈이 없는데 어디서 사요? 그죠? 근데 그 돈을 누가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데 어디냐면 그게 BD 건설이라는 데예요. 그 건설이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 BD 건설이 이 3년 적자인 회사의 100% 지주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고서 이제 매도를 할 때 80억에 매도를 하는데 사는 사람이 70년대생이에요. 80억 갑자기 고가인데 80억에 사는데 70년대생인데 또 거기서 돈이 없어가지고 20억 한 19억 정도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돈을 안 받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팔아요. 뭐 이상하죠. 무슨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서 계속 회자돼가지고 아마 수사 결과는 발표를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근데 아마 뭐 세금도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뭐 편법 뭐 이런 걸로 해서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사는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눈총이 따가우면. 근데 시장에는 기자들, 특히 기레기성 기자분들, 이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1초도 안 걸려가지고 그걸 다 같이 올리잖아요. 맞아요. 기사 쓸 게 부동산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예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가짜 기사, 왜곡 기사, 신고가 올리고 나중에 해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상 거래를 갖다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바로 하루만 했을까요?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번에 그 거래도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35억의 갭이 갑자기 상식적으로 계속 6, 70억, 80억 거래되다가 갑자기 된 게 이상하잖아요.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근처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하락 거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그러니까 믿지 마시면 말하는 얘기. 그러니까 100% 믿으시면 안 된다. 그 기사들을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요새 언론들이 제 역할을 많이 못 하잖아요. 부동산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이렇게 부동산 유튜버들 팩트 체크하는 거기를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서울 아파트 실주 상승 전환 뭐 이런 기사들도 이것도 약간 허위 기사에 가깝죠. 한국부동산원이 17주 만에 상승 전환한 거로 나왔죠. 17주 계속 상승이 아니라 몇 달, 17주면 한 4달 되잖아요. 작년 9월 이후에 쭉 내려오다가 2월부터 3월부터 뭐 반짝이는 거 갔다가 갑자기 뭐 상승으로 돌아섰다. 뭐 이렇게 바닥 짚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반등했다고. 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한국 부동산 통계거든요. 한국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아무런 뭐 명예훼손도 걸지 않고 아무런 행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말이 틀리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실게요. 그럼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텐데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통계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단 주간 부동산 통계를 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것에 문제가 많아서 많은 부동산 학자들이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주간 통계 없애자고 다 제의를 했어요. 근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통계가 좀 바로 되잖아요. 국가기관인데. 근데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통계 표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기관에서 공표하는 거는 데이터가 다 오픈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만 오픈 안 해요. 어떤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지. 네네. 그래서 제가 어느 사회단체하고 소송을 걸려다가 그것도 좀 참 우스운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옹달 우리 식구들한테 드리면 조금 이해할지 몰라도 제가 직접 통화했거든요. 제가 녹음도 떠났어요. 어느 때가 되면 오픈할 겁니다. 왜 계속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이 기사 쓰는데 자꾸 시장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기사를 쓸 수 있는 베이스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시장이 안정되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게 한국감정원인데 거꾸로 펌핑하는 역할을 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실제로 하락 거래가 더 많은데도 상승으로 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대화를 한 거죠. 아니 왜 서초구가 20개가 하락을 하고 10개가 상승인데 왜 상승 지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래요? 정성적 평가가 들어간대요. 정량적이 아니라? 네,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죠? 정량적인 거는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지만 정성적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거예요. 주관적으로. 네. 나는 이 사람이 이뻐 그러면 이쁜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제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원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좀 국민을 위해서 데이터를 좀 더 표본화시켜서 오픈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통계를 쓰셨으면 좋겠다. 주간 통계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시장에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시장에 계속 이런 상승에 대한 기사나 이런 뭐 신고가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면은 만약에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부동산 지금 사도 괜찮을 때야라고 착각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은 2030 분들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40, 60은 이미 다 알아요. 거짓 뉴스라는 약간 그런 걸 알아요. 그럼 그거를 이용할 줄도 알아요. 이때 팔자 뭐 이런 타임을 놓치고 하는데 역으로 2030은 그걸 잘 몰라하니까 끌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요. 실수로 영끌하시는 분들처럼. 그래서 이 부분들의 보도들이 어느 특별한 몇 개 회사가 있잖아요. 경자 들어가는 그 언론사하고 기존 전통적 언론들이 그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옹달은 좀 건전하고 지식적이고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아는데 뭐 4050까지 우리가 모두 느끼는 감정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될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 정권 바뀌기 전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미친 집값이라고 이 정권 진짜 때려부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친 집값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는 또 뭐예요? 근데 언론들이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을. 우리 젊은 분들이나 투자 입장에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간단하잖아요. 수요가 늘어야죠. 그리고 가격이 살 수 있는 적정선이라야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정이 덜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이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는 평균적인 집값들에서 네.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한 몇 퍼센트 정도는 빠져야 정상가라고 생각하세요? 요새 뭐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자꾸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계산해 보면 100원짜리 땅에다가 100원짜리 건축비면 수익률 10%면 220원. 분양가 220원 되겠죠? 네. 만약에 수익률을 뭐 15%하면 230원이 될 거고. 그런데 건축비가 올랐다고 하잖아요. 건축비는 자 보세요. 토지비 100원, 건축비 100원인데 이 100원 중에 직접 건축비는 50%를 차지해요. 50%를 100으로 봤을 때 50%가 올랐으니까 전체를 보면 건축비에서 25%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10% 정도 오른 거예요. 네. 맞죠? 그러면 분양가가 지금 10%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업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국토부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 가격이 이제 혼동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건축비가 올라서 서울이 10억, 12억이 정상가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정상 가격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유효 수요와 합리적인 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원활하게 될 때가 정상적인 가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처럼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정상 가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IMF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고 정상 가격으로 회귀를 해요. 했는데 차이점이 또 뭐냐면 그동안은 뒤에 청년 수요, 결혼 수요가 받쳐줬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천지차예요. 그 시장이 지금 짧게는 올 하반기부터 변화가 있겠지만 5년 정도 뒤부터는 심하게 옵니다. 보도화 될 것이고 가시화 될 것이고 제가 다음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결혼상이 지금 몇 쌍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저희 때는 40만 50만 쌍이었고 딱 한 세대가 지나니까 30년 지금 20만 쌍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10만 쌍으로 줄 수도 있겠죠. 계속 이러면. 근데 한 세대가 아니고요. 10년 뒤에 10만 쌍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택 공부를 할 때 기존 주택의 신규 수요도 있지만 주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신규 수요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정 공급가가 40만 50만이었다가 한 10년 전부터 35만 원 줄었다가 요새 30만 원 된 거예요. 그럼 20만 결혼상에다 10만 여유분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10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필요 없죠, 집이. 네. 근데 우리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50만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질문에 이제 적정가가 얼마냐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PIR이라는 개념하고 가계부채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보면 현재 가격에서 서울은 노도강 이쪽은 지금 거의 좀 근접해 갔어요. 하락폭이 조정이 많이 돼가지고요. 지금 한 40, 최고점에 40% 내려온 것도 많거든요.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네, 강북구. 강북구 예, 그렇죠. 그쪽은. 그러면 다른 데들도 우리가 역풍선 효과로 거기가 내려갔으니까 여기도 그럼 글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런 수요를 생각하면 역풍선 효과가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오면 강남은 제가 볼 때 하반기 들어가면서 강남도 송파, 강동이 35%까지 빠졌다가 지금 90% 회복했다가 강동은 지금 80%, 85%대로 내려가고 있고 송파는 지금 마지막 용트림 하고 있는데 이제 꺾이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포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 서초가 거래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네. 서초구가 4월달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그 꺾이기 시작했어요. 서초구의 하락 거래가 60%고 최근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 총선 끝나자마자 일주일간을 갖다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거래 변동을 하락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국 부동산으로는 0.01, 0.03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고 제가 볼 땐 가짜 지표를 올린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면 이제 못 받아요. 이 정도 하면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기자분들이 써줘야 되는데 기자분들이 안 쓰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스피커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 조금 요점은 뭐냐면 네. 그죠. 그래서 최고점 대비 2018년, 19년, 17년까지 가격으로 내려가야 정상가격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17, 18. 비율로 따지면 한 서울은 30에서 40%. 뭐 노도강은 벌써 그 정도 됐고, 그리고 수도권도 일부 지역은 다 50%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보도에 잘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좀 참조하셔가지고 계속 뭐 올라간다는 뉴스만 보지 마시고 휘둘리시니까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지시고 얘들이 이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해요. 거기 속지 마시고 근데.